안녕하십니까. 김호환 박사의 신앙, 그리고 또 성경 신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사회주의 개념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한 3편 정도 연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사회주의의 태동에서부터 유럽 사회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럽 사회주의와 한국의 소위 사회주의, 즉 다른 말로 공산주의와 어떻게 조우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특별히 오늘날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사회주의,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 이런 사회주의의 성격 그리고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해 보려 합니다. 연거푸 3번의 연속 강의를 하려 하니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출발했느냐? 본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칼 막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공산당 선언 184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칼 막스는 어떤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와 칼 막스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실은 어떤 연관을 지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칼 막스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막스가 소위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선언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철학은 기독교의 신학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가 누구냐?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에르바하는 칸트 이래로 소위 철학계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나 중심의 그런 철학 체계로 옮겨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의 이성, 내가 주체가 되는 바로 이성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곧 하나님 된 거죠. 그런데 이 칸트의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무신론적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포에르바하입니다. 포에르바하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생겨졌다고 포에르바하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꿈틀거리듯이 이 세상은 그런 생명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포에르바하의 초점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후에 칼 막스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칼 막스는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영국에 있을 때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사회로
분주하게 변화가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계급과 그리고 소위 자본가들 사이에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물론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칼 막스의 지적과 더불어 서구 공산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 칼 막스의 생각은 서구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생각을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레닌이었어요. 레닌은 마지막 황제였던 러시아의 페오도르 1세의 감방에서 그 축축한 감방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레닌의 문제는 바로 재정 러시아의 문제였습니다. 그 재정 러시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감자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파탄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왕정국가이면서 또한 소위 종교가 페오도르 1세를 망쳐서 결국은 러시아 종교가 곧 러시아를 망쳤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레닌은 종교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는 곧 마약과 같다. 이는 페오도르 1세와 그의 가족이 신비주의 괴성을 등용해서 자주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는 1911년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 갈등, 자본자와 잡힌자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러시아의 소위 공산주의 운동, 막스 레닌의 사고방식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발생하자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칼 크리스토프 브룸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먹고 서로 평등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 프리드리 브룸하트, 크리스토프 브룸하트 자신과 그의 아들 칼 브룸하트 프리드리히의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그 사실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공산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눠 가지고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현실화하자 그게 바로 크리스토프 브룸하트의 생각이었습니다. 브룸하트는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아들 브룸하트의 이런 영향을 받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누구냐? 1912년에
소위 스위스의 자푼빌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목회를 하던 칼바르트입니다. 20세기의 새 위대한 신학자를 들라면 칼바르트와 불트만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바로 자푼빌에서 소위 폴틸릭과 더불어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자푼빌에서 탄광 노동자들과 탄광을 경영하는 소위 자본가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칼바르트의 전부 신학을 다 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칼바르트의 생각 안에는 우리 사회는 자본자들과 잡힌 자들의 이분화되어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소위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도는 바로 서구 사회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이런 이분적 구도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는 사실은 알고 보면 구라파에서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소위 사회적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소위 칼바르트는 자신의 생각을 신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칼바르트의 소위 제자들 중에는 바르트의 생각을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치 독일은 소위 나치 민족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유럽 지성인들은 나치 소위 민족주의에 대항할 만한 이념적 무장은 오직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럽 지식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삶의 철학과 그리고 한거 수단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쯤에 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여전히 유럽 사회 지식인들은 바로 소련의 레닌주의, 곧 소련 스탈린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베를린의 담장 너머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위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동경이 유럽 지식인들의 마음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자본주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식인들 중심으로 소위 공산주의 운동, 즉 유럽 사회주의 운동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쯤에 칼바르트의 제자 중에 골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소위 베를린 학파의 거두가 되는데
골비처는 바로 사회를 이분화해서 보는 그런 신학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잡힌 자와 잡은 자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잡힌 자들에 대한 인권과 공평과 분배, 재산의 분배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자, 이런 골비체의 생각은 독일 신학자들을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골비체의 생각은 그의 제자 막발트에 의하여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950년 이후로 60년을 지나가면서 유럽 사회주의는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하여 동경심과 더불어 유럽의 사회주의를 접목시키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의 일원이었던 사회주의를 수용함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적합한 배분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쯤에 유럽 사회주의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학계와 그리고 철학계의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났던 반응입니다. 60년을 지나면서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유럽 사람들은 유럽 특별히 학생 중심으로 마버그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운동은 공산주의를 사회 정치 구도로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공산주의를 체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동경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기에 불을 더 붙인 것은 바로 신학계와 철학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신학계에 1970년경에 하이델베르크의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타이슨은 예수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소위 잡힌 자들의 선지자고 잡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헤롯과 유대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서 잡힌 자들을 위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의 그 구도를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는 신학에서도 친숙한 개념으로 전개됩니다. 타이슨의 이런 방법론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 공산주의자 레닌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독일 신학은 바로 공산주의를 신학화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변화도 새롭게 주어집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연합기구는 공산주의자들이 암암리 들어오는 장소가 되고 곧 공산주의 운동이 곧 예수 운동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전개됩니다. 이로써 유럽의 공산주의는 보편화되고 이후에 러시아의 무너짐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유럽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위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유토피아라는 말은 땅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는 없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인 유토피아를 구상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정치에 접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레네도 생기고, 다시 말하면 녹색당도 생기고, 지성인 정당들이 생겨났지만 유럽의 대부분 새로 생긴 젊은 정당들은 공산주의의 색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좌파가 유럽을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소위 사회주의가 어떻게 유럽 사회주의와 만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